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우리 증시 지금 막 마감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 주의 시작이 참 힘겹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보일 수 있는 거였나. 익숙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폭락장에는 투자하고 매수해야 한다라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식이 계속 되는 건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정설로 따지면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심리, 손이 나가기가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주 증시 우리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질문들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 다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5자를 봤습니다. 오늘 장에 8%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5.97%로 낙폭을 좀 줄였고요. 코스닥도 4.56%로 낙폭 많이 줄여냈습니다. 코스피 5,200선 그래도 우리가 만났네요. 코스닥은 1,10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한 2시 반경부터 G7 국가들이 이제 전략적 비축을 열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WTI 유가가 조금 잡혔습니다. 거기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낙폭을 좀 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은요. 자, 오늘도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들을 쏟아냈습니다. 3조 3천억 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1조 4천억 원인데 개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4조 6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5,212억 원. 사실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코스닥은 사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극초반이었습니다. 이후 매도세로 갔고요. 기관에서도 472억 원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발동. 발동이 또 발동됐습니다. 뭘까요? 지난주에도 이 발동이란 키워드를 보여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제가 지난주에는 4년 7개월 만에 발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1분 코스피가 발동했는데 아실 거예요. 지난주 3월 4일 동시에 발생했지만 5일 만에 재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이렇게 단기간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할 수 있었는지 사례를 찾아봤었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였습니다. 그때 3월 13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고 6일 만에 다시 또 3월 19일 재발동했습니다. 또 궁금해져서 당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다음 날부터 V자 반등이 시작됐다는 것. 근데 지금 상태와 이때의 상태는 좀 여러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유동성 장세로 확 들어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V자 장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똑같이 차트 흐름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포지션을 이럴 때 변경할 때는 급락이 나올 때보다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포지션을 바꾸는 전략이 훨씬 승률이 높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난주에도 돌파 나왔는데요. 또 돌파했습니다. 뭐가 돌파했을까요? WTI가 돌파입니다. 이제 WTI가 제가 지난 이 시간에 80달러 돌파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거래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오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유가가 해도 110달러 초반선으로 좀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유가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당시 고가로 치면은 선물이 거의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상방을 열어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때 차트는 어땠을까요? 자, 2022년 1월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때 1월에는요, 우리 증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따져보자면 미국이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하고 QT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후 블랙홀이 있었고,
2월 24일에 전쟁이 발발했었지만 전쟁 전조 조짐이 조금 있으면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쯤부터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트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건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뭐 연준의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모멘텀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증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묻혔는데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 일부 축소를 했고요. 미국 2월 고용도 쇼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하락 요인을 이렇게 봤을 때 유가가 현재 고가에 위치하는 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흐름이 좀 길어지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대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실 북극 항로가 막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워낙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동 이슈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100조 원을 들여서 증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런 언급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 수혜주 운하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대체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있어가지고 북극 항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길은 정반대로 갑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사실 좋습니다. 거리도 더 짧고요. 운항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좀 춥다 보니까 얼음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쇠빙선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쪽 중동 피해 갔더니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죠. 둘 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 피해서 여기 가니, 여기 피해서 여기 가니. 일단은 둘 중에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대안을 마련해 놓는 시도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전략 어떻게 좀 펼쳐야 할지. 오늘의 급락을 내일의 또 일시적인 반등에서 어디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증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네, 중동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시장의 충격은 갈수록 더해지는데요. 증시 인사이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장, 현재 시장 증시 진단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시작하면 왜 이럴까요? 주말 통해서 계속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이런 걸 다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네. 힘은 있으시네요, 그래도. 오늘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되죠, 사실. 오늘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냐 그 측면으로 네.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펀더멘탈 전혀 무너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서 우리가 전략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탑다운, 즉 매크로 이벤트에 의한 하락이냐, 바텀업, 즉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돼서 하락이 나타나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전형적인 매크로발, 특히 전쟁발 매크로 쇼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들렸던 건 뭐니 해도 유가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흔들렸고요. 금리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크로발 모멘텀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ETF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면서 월요일이 좋냐, 화요일이 좋냐, 수요일이 좋냐, 목요일이 좋냐, 금요일이 좋냐, 어떤 요일날 매매하면 좋냐라고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서를 아니면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월요일은 하지 말아라. 맞아요. 주말 때 발생했던 리스크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히려 화, 수, 목이 굉장히 세이프한 날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보고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이야말로 전형적인 매크로발 이벤트들이 주말 내도록 집대성돼서 월요일 날 쏟아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걸리는 것도 저도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요새 진귀한 경험을 다들 처음 해보신다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걸릴 수 있냐? 저도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시장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그 프로그램 매매가 정리되는 3월 그러네요.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 변동성도 굉장히 클 테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만 조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요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계속해서 좀 산들을 저희가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시장 5,000선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이 계속 하방을 더 열어놔야 되는 시장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본부장님하고 같은 의견인 건 맞지만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유가의 고점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도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WTI 기준으로 유가가 만약에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상승 시에는 CPI가 이제 평균적으로 0.3% 이상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일단 이 유가를 바로 이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G7의 비축유 반출에 대해서도 이제 유가가 조금씩 이제 110달러 이하로 조금 하락하는 이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일단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의존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아시아 증시의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이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충격파에서 좀 크게 이제 위축이 되는 모습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은 이 니케이 지수가 5%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좀 잘 버텼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좀 하락세가 좀 강했다는 점이 사실 이 포인트인데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두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상승률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90%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맞아요. SK하이닉스가 무려 7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열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열을 이번 이 액션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횡보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인 매력도로 본다면 오늘 하락률도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잘 버텼거든요. 네. 이제 코스닥도 내일 액티브 ETF 상장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금융 투자의 자금 유입을 보면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의 금융 투자 자금들의 유입이 좀 더 과속화된다는 쪽에서 본다면 그래도 대체적인 우리가 이 매력도를 찾는다면 그래도 코스닥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 하락에서 우리가 지금 하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저가의 매수 차원으로 본다면 종목들에 대한 선별은 소부장이 됐든 일단 로봇주가 됐든 맞아요. 일부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재 시장 솔루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성우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내일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돼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이쪽 매수, 코스닥 종목들 매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는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 이쪽 이야기로 좀 와서요. 김성호 대표님 앞서 이제 또 유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WTI 유가가 $80 돌파했다 얘기 들었죠. 주말 사이에 $90 돌파했다. 오늘 아침 또 되니까 $100 돌파했다. 쭉쭉 올라가서 지금 조금 잡혔어요. 잡히기는. 아주 조금 잡혔는데 지금 거의 뭐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 시장도 뭔가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싶은 포인트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유가가 지금 폭등함에 따라서 또 환율도 영향이 맞아요. 굉장히 커졌고 환율의 영향이 커지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비워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3조 이상까지 매도세를 지금 이 가속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유가의 변동 유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폭도 굉장히 좀 진폭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펀더멘탈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코스피의 펀더멘탈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9배 정도 수준에서는 항상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9배 수준으로 만약에 선행 이제 PER을 계산했을 때는 4,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다시 전향하려는 움직임은 그래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당연히 빠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하단은 저는 그래도 60일선 하단이 지지 강력한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60일선을 잘 보고 매매 타이밍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의 이 하락세는 잠깐 멈춰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좀 보셨을 때 이제 이 현재 시장이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증시 격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맞서라라는 이야기가 있고 흐름상 지난주에 맞서서 목요일쯤에는 웃었다가 네. 오늘 다시 또 힘들고 네. 어떻게 계속 맞서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저는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과연 왜 이란을 쳤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지방선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지지율 올리기 행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간밤에 나왔던 뉴스 속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이런 얘기도 순간적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길게 끌고 갈 명분보다는 짧게 끝내야 되는 명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쵸. 조심스럽지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긴다면 종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방산주도 결국은 그런 리스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쟁이 극적으로 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산 쪽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좀 모처럼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는데 본부장님, 네. 지난주를 상기시켜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수요일에 쫙 빠지면서 그때 반대 매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 내일까지도 하락 연장이 돼서 딱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반대 매매 포지션이 뜰 때가 되긴 한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우려 포인트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저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세장일 때 제가 생각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기술적으로 30% 정도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좀 따져보니까 삼전이 22만 8,500원이 고점이었고요. 네. 하이닉스가 111만 7천원이 고점이었으니까 각각 30% 정도의 조정을 생각한다면 한 16만 원, 78만 원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와이프가 증권사 업무팀입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죠. 요즘 신용잔고 맞냐? 반대매매 맞냐? 반대매매 몇 시에 나가냐라고 물어봤는데 9시에 나갑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 거의 9시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NH증권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9시 정도에 반대매매가 나가고 그리고 신용잔고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뭐니 해도 예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수금 대비해서 신용잔고 레이쇼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지금 반대매매가 시장을 어떻게 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9시 시초가에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9시, 뭐 10시, 11시 증권사마다 반대 매매가 달라서 사실 그래서 충격이 더 클 때도 있어요. 맞아요. 9시에 웨이브가 나왔다가 10시에 나오고 11시에 나오고 조금 이제 장 초반의 흐름을 마냥 쉽게 하진 못하는데 지난주에 대표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같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우리 수급이 우리 증시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을 시키고 좀 싸게 들어오자 이런 전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비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도 3조 이상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야기시킬 만한 여력은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의 이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 기존의 청산을 조금은 더 가속할 가능성들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저점이 5,090포인트 언저리에서 네. 그래도 전날 이제 미국장 나스닥이 반등을 주면서 잘 방어는 해줬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엔 이 나스닥 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당분간은 저는 뭐 일단 힌트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내일 시장까지도 저는 조금은 걱정은 이미 된다. 되는 흐름이고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워낙에 많이 맞아요. 폭등한 상황이라서 반도체 뭐 특수 가격, 헬륨 가격 반등 굉장히 좀 많이 주는 상황이라서 사실 가격이 상승할수록 거기에 따른 또 이 가격 저항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뭐 내일까지는 한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맞을까라고 좋아요. 보고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쟁 여파로 좀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죠. 이쪽 섹터들 한번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가 진정이 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WTI 여전히 좀 세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가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최창규 본부장님. 네. 유가 저희가 어디까지 좀 열려 있다. 뭐 일단 크게 아웃라인을 잡아보면 어디까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타이거 ETF에서도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사진을 서비스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성 사진을 켜놓고 지금 점이 찍혀 있습니다. 화물선은 뭐 녹색, 그리고 상선은 빨간색, 뭐 유조선은 뭐 무슨 색깔 이런 색깔로 찍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얼마나 배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분석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캡처해서 챗GPT한테 넣어주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물동량이 발생하고 있고 몇 퍼센트 정도의 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참고로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80% 정도가 멈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배가 멈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LNG선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에너지 가격, 특히 원유를 필두로 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한 150불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던 150불까지는 어렵겠지만 오늘 유지했던 120불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미암아 결국은 에너지 가격, 정유 회사들의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한데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주랑 가스주는 다르거든요. 네. 참고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고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재고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재고 물량들이 지금 같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 영업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고 물량이 얼마나 소진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입니다. 즉 가스 가격을 얼마나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정유주와 가스주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성훈 대표님 뭐 이제 현재 상방은 뭐 일각에서 뭐 200달러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G7 국가들이 이제 비상석유 비축량 공동 방출 논의 이거와 함께 WTI도 잠깐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아직 수치로 나온 거는 없잖아요. 그 논의 예정이니까. 네, 논의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치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지역, 뭐 걸프 해역에서도 지금 정박 중인 유조선을 막 피격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러한 변동세를 저희가 단기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원유 수출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이 대규모 감산에 좀 돌입했다는 소식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폭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하는 영역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상당 부분 지금 유가 상승의 노이즈에 따라서 뭐 비료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든가 네. 이렇게 좀 이 식품 가격까지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면 이 노이즈에 대해서 예측보다는 저는 그래도 관망하는 자세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좀 시간적인 예측을 좀 더 우리는 밀어줬으면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는 또 KTNG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KTNG? 예, KTNG의 오. 담배가 중동에서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이번 중동 사태로 말미암아 담배 판매량 즉 KTNG의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겠네요. 전방위적으로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냥 흥미 삼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예.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네. TMI까지. 네. 굉장히 다양하게 좀 퍼져 나가는데 지금 김성훈 대표님 비료 사료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이쪽은 그냥 일시적인 걸까요? 여기도 좀 더 지켜볼 뭔가가 있을까요? 그 결국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 이거 메탄이 암모니아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암모니아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질소 비료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지속이 됐거든요. 유가 상승하면 거기에서 비료 가격이 좀 올라가고 또 곡물 가격까지 여파가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식물 가격, 이 식품 이제 제품 가격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튀는 그런 이 선순환 과정이 계속 이어졌는 선순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악순환이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막 남해화학이라든가 조비가 조비. 막 오늘 첫째 날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비료 쪽으로 조금 몰렸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남해화학이 아침부터 상한가 근처에 가다가 오후장 돼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게 바로 이 G7의 원유 비축 그렇죠. 논의가 좀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시장까지 좀 왔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 아침에 좀 급등하다가 음봉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그 패턴이 중소형주로 좀 이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턴들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왜 자꾸 관망 얘기를 했냐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난이도가 지난주보다 저는 이번 주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것을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ETF가 좀 출시가 되고 나서 거기에 수급이 그쵸. 좀 몰리는 이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논의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뭐 액티브 ETF 출시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아서 올라가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근데 기억하실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엄청난 상한가를 매일매일 달리면서 막 여기 회사 어떻게 생겼냐라고 해서 막 사진 돌아다니고 별 이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다 보니까 여기 곡물 가격 올라간다 해서 쫙 올라갔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란은 그렇지 않잖아요. 곡물 가격이 근데 이번에도 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곡물 가격의 중요성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거고 이란을 얘기할 때는 이란의 경제의 규모의 이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원유잖아요. 그쵸. 경제 상황이 워낙 지금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그 공습에 대한 장기화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 상황은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들이 후르무즈 해협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은 악효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의 흐름은 보되 장기적인 흐름에서 관점으로는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합리적인 가격에서 언제 진입하는 시점이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좋은 지금 좀 말씀입니다.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방산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최창규 본부장님. 네. 지금 트럼프의 뜻대로 좀 안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방산주들한테도 좀 불확실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쨌거나 트럼프 우리가 속내를 또 모르니까 여전히 방산주는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만 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방산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방산도 보셔야 되거든요. 참고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방산 ETF는 한국 방산, K 방산, 그리고 미국 방산,
그리고 유럽 방산, 그리고 글로벌 방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 방산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 아니면 주가가 좀 올랐나라고 싶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글로벌 방산 같은 경우에는 5.4%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방산 같은 경우에도 5.1% 상승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비단 한국의 방산주가 주가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은 미국 방산, 특히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본다면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하지 않을까. 물론 한국은 한국만의 또 특수성이 있고 또 한국 방산은 글로벌 방산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미국 방산의 강세, 유럽 방산의 강세, 글로벌 방산의 강세를 봤을 때에는 전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방산주에는 긍정적인 모멘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산주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전쟁 장기화를 암시한다라고 또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좀 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딱 터지고 나서 3월 3일에는 방산주가 올랐다가 3월 4일에는 오히려 이익 실현 물량이 맞아요. 나오면서 빠졌다가 3월 5일은 올랐다가. 근데 미국도 보니까 미국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뭐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다 아니면 약해질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재점화됐다.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 오늘 그러니까 이제 정유,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이 본부장님 그 전쟁의 피난처 섹터로 거론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지금 현금이 있다. 네. 이쪽 그 피난처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피난처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으면서 믿을 수 있는 건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가 원유만 바라보고 있지만 천연가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카타르고요. 천연가스는 두 가지로 운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방법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G선으로 운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전쟁 터지자마자 뭐부터 잠궜죠? 가스 네. 파이프 라인부터 잠궜거든요. 즉 지상에 있는 가스 파이프 라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요.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LNG 선을 통해서 가스를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 조선주가 강했던 이유도 이런 시나리오를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전쟁 리스크를 해제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방산, 그 다음이 에너지. 요 순서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조선 안에서 조선 기자재를 더 봐야 되는 걸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김성훈 대표님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신고가 내기 힘들 것 같았는데 한국카본이 오늘 신고가 기록했더라고요. 이게 좀 힌트가 될까요? 일단은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LNG 북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 한국카본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이 카본에 관련돼서 이 본행제, 수주 이 잔고가 제일 많았거든요. 한국카본도.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하니까 주가가 눌릴 때마다 수급적으로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필리조선소 확장, 뭐 여러 가지 이슈 복합적으로 작용한 조선 업종에서 그래도 실적 모멘텀까지 가져간 그리고 한국카본 이 본행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이 기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글로벌리 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뭐 한국카본이 그래서 상승폭이 컸고 신고가가 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플러스 알파로 오늘 북극항로 얘기 나왔잖아요. 네. 북극항로 하면 항상 쇠빙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쇠빙선 쪽에도 사실 우리 조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게 또 투자 포인트는 될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뭐 쉐빙선 얘기를 뭐 간략하게 하면은 당연히 하나오션을 우리가 대표 대장주로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쉐빙선에 특화된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 수 없는 네. 예, 특화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인데 일단 뭐 하나오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12만 3천 원대 그렇게 크게 오늘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맞아요. 있거든요. 뭐 삼성중공업은 반등이 나왔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은 그냥 오션은 저가일 때 매수했다가 고가 15만 원대 한번 매도하고 이런 전략들도 최근에 박스권 많이 이제 그쵸.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전략으로 아마 접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그리고 움직였던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내일 우리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응이라 한다면 지금 뭐가 좀 좋을까요?
내일 뭐 반등이 나와도 다시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서 두렵기는 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지금 이게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우상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고 잠깐 반등했고 맞고 그러면서 고점을 점점 낮추는 장세인가라는 두려움은 좀 있거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봐야 되고 펀더멘탈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EWY와 같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기초 ETF에 돈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패시브 외국인들은 한국을 이머징 마켓을 사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데, 문제는 액티브 외국인들이 한국물 비중을 너무나 쉽게 줄이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동시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금융투자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ETF발 매도가 아니라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발 매도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까지 금융투자의 현재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만 유지된다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추가적인 현물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합친다면 네.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진짜 막 오늘 하락했네, 다급하게 저가 매수해야지라는 접근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직이 파생 애널리스트였는데요. 지금이 3월 만기일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선물 6월물 가격을 봐야 됩니다. 6월물 가격. 예, 선물 3월물이 만기가 되고 6월물로 다시 한번 새로이 최근월물이 되는데, 6월물이 지금 이론가보다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아하. 이유 중에 하나가 6월물도 저평가,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때렸거든요. 네. 그리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37,000계약 매도 우위예요. 순매도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좋은 것은 오늘도 뭐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의 뭐 디램 관련돼서 점유율이라든지 좋은 뉴스가 나왔고, 묻혀요 다. 네, 다 묻혀졌죠. 네, 그리고 HBM4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어찌됐건 지난주에 까먹으셨겠지만 브로드컴 AI 칩 시장, AI 칩에서 1,000억 달러 매출 달성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맞아요. 한국의 AI 밸류 체인에 긍정적인 뉴스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즉 지금 영업이익, 아마 코스피 영업이익 60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조정은 락바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물 선물 매도하는 거, 동시에 옵션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참 이번 주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셨을 때 앞선 이야기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액티브 ETF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내일 출시가 됩니다. 그거 기대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내일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의 좀 빛이 될까요? 빛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 관심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높고요. 예,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타임 포트폴리오에 대한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도가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을 맞아요.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ETF 시장에 대한 그 대중화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그것이 수급으로도 오늘 코스닥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미리 좀 공개가 많이 최근에 많이 됐거든요. 뭐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3,000단지 출시되는데 종목이 공개됐다고요? 이제 예상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예상 공개가 종목. 됐는데, 예, 예상 종목이 공개가 그거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네. 내일 상장이거든요. 네. 내일 상장하기 때문에 3일 전에 먼저 주식을 사놔야 됩니다. 주식 바스켓을 사놓고, 그리고 내일 상장했을 때 그 바스켓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어떤 종목을 샀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암암리에 수급 보면 알겠네요. 네, 또. 암암리에 좀 얘기가 됐을 겁니다. 참고로 내일 상장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사놓고 3일 결제 딱 끝나는 날 내일 딱 좋아요. 상장하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역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네, 저희는 코스닥 액티브 ETF는 내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이요. 네. 자, 스터디 중이다라는 걸 보도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바이오 액티브 ETF 나옵니다. 바이오 바이오. 네. 액티브만. 근데 바이오는 지금 저는 계속 갈 것 같아 하다가 뭔가 흐름이 꺾이고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럼 바이오 예. 3월부터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결국은 지금의
바이오가 좋았던 때를 가만히 되짚어 본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대장주가 좀 쉬어갈 때라든지 수급이 쏠림이 안 나타날 때 바이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는 뭐니 해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빅 이벤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스터디한 바로는 학회들이 계속 연달아 있더라고요. 뭐 동양학회를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학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회에서 학술적인 내용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그런 M&A도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액티브 ETF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님 이야기 마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시장에 어떤 반향을 좀 일으킬지.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도 나오고 이제 한 세 군데서 나오잖아요. 하나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16일인가 17일인가 네, 나오죠.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그랬고 그래서 지금의 보는 관점은 왜 제가 이제 타임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이제 관심들이 많냐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한 50%는 지수 추종의 일부는 들어가긴 하지만 나머지 50%는 운용력의 이제 결정하에서 좀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 액티브의 이제 관점으로 간다면 종목 교체도 충분히 막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운용 보수 관점으로 조금 높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운용 보수를 감내하고서라도 이러한 수익률 면으로 커버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개월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동하는 부분, 수급에 대한 이동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자금에 대한 유입도 굉장히 좀 빨라질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타임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최창규 본부장 이야기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포석을 다 깔아놓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들어갈 거야 하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 막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 아니겠죠. 뭐 AB에 뭐 바이오를 담고 뭐 반도체 소부장을 담고 이런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미리 샀으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내일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신단 말이죠.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벤치마크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삼성자산운용이 아니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입니다. 액티브 자산운용. 네,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코액티브입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삼성자산운용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설정액인데요. 설정액이 500억대더라고요. 500억대. 네, 참고로 저희 ETF 업계에서는 에버리지 노말은 200억 정도입니다. 그럼 네, 굉장히 200억 큰 정도. 거네요. 예, 그리고 좀 시딩이 좀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럼 100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운용사들이 힘을 썼다. 굉장히 자금몰이에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벤치마크 지수인데 코액트, 타임 둘 다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ETF는 그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상관계수가 0.7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코스닥과 상관계수 0.7 이상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엣지를 주겠다라는 그런 방점이 있고요. 한화자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입니다. 즉 코스닥 150과 0.7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엣지를 주겠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운용사는 좀 더 작은 종목,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좀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여기서 패시브 ETF의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기업한테 아무리 500억이라고 해도 그 종목을 다 500억어치 사지 않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썼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고 여기서 아마 패시브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작은. 맞습니다. 보통 ETF는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를 쓰기 때문에 ETF에 돈이 들어오면 삼전 하이닉스입니다. 네, ETF에 돈이 들어왔다, 타이거 200에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삼전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 사는 건데 이 ETF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럼 내일 코스닥 흐름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생겼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출시된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국제유가가 115달러 수준까지 급등하고 환율도 1,500원 선을 위협하자 국내 지수도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중에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코스피는 5,251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1,102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총 1위에서 10위 중 조선주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영향으로 HD 현대중공업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 반도체주들은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HBM4 공급사로 마이크론은 빠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전쟁 여파로 이 호재를 받지 못하고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7.7% 넘게 하락하며 17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 넘게 하락하며 8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완성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대차도 오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68% 떨어지며 50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65% 하락세입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DS 단석이 강세입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SAF와 바이오 디젤 등 대체 연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19,970원입니다. 그리고 태광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강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강관주인 태광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9,400원입니다. 펄어비스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선 최다 판매 순위 5위에 위치하면서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작 출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가는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정규장 마감 후에는 대덕이 강세입니다. 배당 정책을 발표하고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세스 오늘 약세입니다. 예상치를 밑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세스 현재 시세는 22,650원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업체인 해성DS도 현재 하락세인데요. 현재 순위권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IM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패키지 기판업체들의 저평가 매력이 크다고 보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PER 격차가 커진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거래량과 함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9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53,300원에 거래됩니다. 지난주에 분위기 좋았던 태양광주인 하나솔루션은 오늘 약세로 전환했고요. 또 하나시스템은 보유 중이던 하나오션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나오면서 오늘 정규장 개장 직후에 크게 올랐습니다. 순위권 밖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현재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인데요. 또 LNG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서 효과를 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원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또다시 유가에 무너졌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며 국제 유가가 또다시 급증한 데다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온 탓인데요. 시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95% 빠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빅테크 메인마켓에서 일제히 빠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힘쓰지 못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메인마켓에서 3% 하락했는데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0.12% 올랐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힘쓰지 못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와 테슬라 메인마켓에서 2% 넘게 빠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0.5%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또 메인마켓에서 월마트 이 필수 소비재 그나마 버텨줬는데요. 그마저도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요일장을 가장 크게 흔든 원인이죠.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선 영향인데요. WTI는 월가에서 경고한 1차 위험선인 $90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WTI 한 주 동안 35% 폭등했고요. 브렌트유도 한 주 동안 28% 급등했습니다. 장 마감 후 WTI는 $100 선마저 넘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전 11시 50분 기준 WTI 28% 급등했고요. 브렌트유도 25%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100 이상에서 계속 지속될 경우 비선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0.6%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부진하게 나온 고용 지표도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2월 비농업 취업자 수 9만 2천 명 감소해 5만 명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취업자 수가 12만 6천 명 증가한 데 비하면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4.4%로 상승하면서 예상치보와 직전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고용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로 평가되는데요. 유가 급등과 고용 부진에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방산업체 CEO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했습니다. BAE 시스템즈,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공장은 가동을 시작했고 탄약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급과 중상급 탄약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이란과 베네수엘라 작전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2달 뒤 추가 회의를 열어 방산 생산 확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되고요. 수요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로는 내일 오라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고용지표와 1월 주택 착공 건수, 무역 수지 등이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4분기 GDP 성장률, 졸츠 고인이직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가도 배럴당 $100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Well, certainly if we keep seeing upward pressure on oil prices, you start going north of 100 and they stay there for some time, that does start working its way through the economy. Gas prices is something the consumer is very sensitive to and it could result in a change of behavior.
However, it's worth remembering the U.S. economy is a bit more balanced when you think about energy. We have a number of energy producers here, and so some of that translates into profits. It's not all going out of our U.S. economy. Where it has a bit more impact in total is in some of the emerging markets that are big importers of oil. So that's an area to be a bit more cautious on. 딱 우리 시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꾸 월요일 날 쉬다 보니까 네. 소장님을 격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에 만났으면 참 인사이트도 얻고 시장 대응하는데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게 아쉽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지난 한 주 사이에 그리고 오늘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시장에서.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이제 전쟁으로 인한 뭐 유가 급등 네. 거기에 타격을 입는 데야 어디 우리만 있겠습니까? 그쵸. 일본도 뭐 대만도 뭐 석유 다 맞아요. 수입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유독 이렇게 좀 맞아요. 유독 우리만 좀 센 게 오늘 아시아 증시 쫙 보면은 뭐 항상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덜 빠지기도 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보다 더 빠진 데가 베트남밖에 없네요. 그죠? 호치민, 예, 하노이 예. 6%대, 7.8%대 각각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충격이 큰 상태예요. 완화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유난히 이번 장에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3월 1일 일요일이었고 3월 2일 대체 공휴일이었고 3일 날 화요일 날 빠졌고 깜짝 놀랐는데 4일 날은 진짜 더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4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 기사들입니다. 보세요, 이거. 거의 뭐 한 달 만에 원위치했다는 그걸 갖다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 살 때도 포모, 팔 때도 포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날이 이제 모처럼 사이드카 차원을 넘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오니까 역대 서킷 브레이크 발동 이후에 이런 얘기는 우리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다른 해외 증시까지도 다 얘기했죠.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다 올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뭐 그날은 다 이랬죠. 9.11 테러 이후 최악의 증시. 근데 9.11 때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컸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자 B2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B2 나오고 이 화면은 좀 놀랍습니다. 그날 종가가 코스피가 5,093에 맞추고 환율은 1,474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수는 일주일 전 지난주 수요일보다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금 계속 오늘 99원대까지 갔죠. 여기서도 이제 기사들은 전부 이제 반대 매매 가능성 갖다가 걱정을 하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뭐 32조, 33조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사상 누각에 그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데,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도 우리지만 바깥에서 우리 한국 증시 외신에서 한국 증시를 갖다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드문데 네. 제로 헤지가 몇 차례나 이렇게 우리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로 헤지 이 사이트는 좀 뭐랄까요? 약간 글루미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이 사이트 자체에 올라오는 기사들이 뭐 이렇게 막 좋아요 뿜뿜뿜뿜 이거보다는 항상 그럴 때마다 뭘 좀 조심해야 되나 하는 거하고 시장에 이게 숨겨져 있는 어떤 뭐 악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워닝을 잘 주는 그런 사이트라서 가끔 참고합니다만 특히 장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저는 인사이트를 많이 였습니다. 네. 이날 이 기사는 보면 한국의 레버리지 트레이드 저스트 블루업 우리말로 옮기면 B2가 터져버렸다 이 말이죠. 터졌다. 예, 레버리지 트레이드가 그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국내 매체까지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건 네. 좀 중요합니다. 제로헤지는 코스피의 포물선 버블, 파라볼릭 버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물선 버블이 강제 청산에 직면했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강제청산. 예, 이제 파라볼릭 버블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러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최근 코스피 흐름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파라볼릭 버블이라 하는데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맹목적인 투자 심리와 레버리지 자금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가파른 포물선 형태를 띠는 현상.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제 이러한 기형적인 상승은 서서히 식으면서 안정을 찾는 법이 없고 꼭 이렇게 어느 순간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산의 정상에서 수직으로 추락하듯이 그냥 순식간에 붕괴하는 그런 결말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우리 4일날 쿵 빠지고 나니까 그날 이제 막 쓰는 거예요. 한국 코리아 크래시 most in years. 금년 들어 이제 수년 내 최악의 이제 급락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 여기가 JP 모간의 전략가였다가 이 친구가 언제 히트를 쳤나 하면 코로나 때 네. 그렇게 이제 급락을 하는 와중에 아니야 이거 강세장이야라고 외쳐가지고 완전히 한번 떴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오. 떴다가 뭐 심지어 저기 월가에서 간달프 소리까지 들었어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이 친구가 한 몇 년째 계속 엇박자를 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랠리가 펼쳐지기 전에 장 빠진다 했다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틀렸고. JP 모건을 그만뒀는데 뭐 쉽게 말하면 잘린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네. 근데 요거 보세요. 코스피 폭락한다 했제. 신났던 비관론자 증시 폭등하자 한 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거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캣제입니다. Told you the date of war. 네, 전쟁 나는 날 날짜 얘기했지. 내가 톨류. 말했지. told you. 톨주 니케이하고 코스피 will crash. 박살 날 거라고 얘기했지. 톨주 기분 나쁘네요. 호르무즈 will be closed. 호르무즈 봉쇄될 거라고 내가 told you. 얘기했지. 그리고 미국 증시 월요일 날 반등한 거 믿지 마라라고 얘기했지. 했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눈가리개를 쓰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수요일 화수 쿵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확 반등했죠. 반등을 해서 그동안 낙폭에 딱 절반 돌렸어요. 맞아요. 자, 그날 또 이렇게 씁니다. 옆에 이제 그런데 코스피가 12% 올랐다고 지난밤. 네. 그래서 EWY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MSCI 그쵸. 그거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게 6%나 올랐는데 이거는 거의 코스피로 치면 한 15% 올랐다고 보면 된다 하는데 이 변동성이 결국은 뭐 한 200% 이렇게 하면서 will eventually lead to selling from 결국 기관들이 또 팔아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캐치 할만하죠. 전쟁 난다 했고 날짜까지 맞췄고 무슨 호르무즈 봉쇄된다 그랬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왔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 중동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구. 예, 그런데 출처가 거기네요. 네.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빅쇼트까지 한 숟가락 얹으네요. 빅쇼트가 이것도 올렸잖아요. 한국 증시는 자 오른쪽에 번역된 거 보시죠. 한국 증시는 한국 이외 지역의 개인 투자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수년간 외면받아 왔는 시장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붙었대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남짓 코스피를 움직인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변동성이야말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야말로 이제 모멘텀 트레이드들이 들어왔다는 신호다. 그런 얘기고 이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도 좀 정확하게 그 뜻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어파클립스 그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한 마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뭐 말들이 막 2만만 해갖고 한 2억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중에 말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해서 이제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이거는 한국 증시에 대한 좀 진단도 진단이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이 SNS를 보면서 네.
굉장히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시장이. 국내 증시가 조롱을 당하고 우리 있다. 시장이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거 보세요. 아까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과거에 했는데 다들 한 90일 이후 한 3개월 뒤 보면은 다 그래도 조금이든 많이든 올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2000년 4월 17일 날 IT 버블 붕괴할 때 첫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9.11 테러 때 한 번 또 서킷 브레이크 나왔습니다만 이때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서킷 브레이크 나왔다고 해서 이 한 2년에 걸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1년 반 가까운 이 하락장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때는 9.11 테러 때는 그러고 나서 전부 또 우리 개인들이 풋옵션 사다가 이걸 갖다가 휘리릭 감아 올린 게 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쭉 갔으니까 이거는 오케이. 자, 요때가 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3월 13일 날 그리고 3월 19일 날 또 6일 만에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서킷 브레이크인데 요때 한번 보시죠. 한번 확대했습니다. 네. 3월 13일 날 이날 지수가 3.43% 빠졌는데 장중에 8.4%나 빠졌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나마 아래 꼬리 좀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일 날도 장중에 9.54% 빠지고 그렇게 해서 8.39% 하락으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올라갔는데 제 얘기는 이때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3개월을 견디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 5일 날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에 그게 2024년 8월 5일이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2024년 8월 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상호간세 때렸던 2025년 4월까지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이걸 더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 앞서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 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올랐더라. 견디면 된다 하는데 견딘다는 것은 제가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 그렇죠. 이게 저점이 한참 빠지던 와중에 마지막에 쏟아내는 이런 어떤 3월 19일 같은 여기서 진짜 3월 19일 같이 후루룩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포물선처럼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저것도 수직 낙하해서 짱대목으로 훅 하는 날 저런 날이 통상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많이 빠진 와중에 많이 빠진 오래 기간 동안 많이 빠진 와중에 특별히 많이 후루룩 쏟아낸 날 네. 이런 날은 그거 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처럼 이제 높은 상황에서 서킷 브레이크는 과연 이걸 갖다가 90일이 됐건 1년이 됐건 지나면은 아니면 일본 니케인 20년이나 30년 있으면은 견디겠죠. 원위치 하겠습니다만 이걸 견뎌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돈으로 했어야죠. 그렇죠. 신용이라든지 네. 뭐 레버리지라기보다는 현금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버틴다 버틸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데 네. 앞서 뭐 이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같은 장세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잠깐은 뭐 버티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코너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오늘 소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지금 증시를 뭐 당연히 오늘 하락했으니까 내일 잠깐 뭐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한 방 맞고 사실 다 100% 만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게 흘러가다 보면 고점을 점점 낮추는 장세가 되는 건가? 이걸 대비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번에 이 6,340까지 가는 이 네. 랠리가 급하게 갔죠. 조금은 급했다 하는 것과 이것이 조금은 이렇게 제가 계속 쓰던 표현 발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땅을 딛고 올라가는 그리고 진짜 펀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은 거 알고 방산 좋은 거 알고 다 아는데 거기서 이제 장이 이럴 때 덩달아서 막 가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자 오늘도 지금 보니까 119불까지 갔던 WTI가 네. 지금 이제 또 106불까지 뭐 내려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니케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까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모멘텀 트레이딩 전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의 매일 몇 조씩 개인은 삽니다. 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지성 매수야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진짜 이렇게 해서 죽을 힘을 써서 팔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외국인을 비롯해서 이쪽은 지금 매도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은 밀려야 된다라고 미는 쪽이고 아니야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 거야 하는 이쪽이 부딪혀서 그거 하는 거죠. 앞으로 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수대도 높다라고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높죠. 근데 자꾸 개인들 눈에는 6,300까지 갔던 놈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 한번 봐버렸으니까. 봐버렸으니 본 게 있으니까. 예, 본게 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유가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유가가 얼마나 빨리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인가가 키입니다. WTI 먼슬리 보세요. WTI 먼슬리 보시면은 자꾸 누차 이렇게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 숫자 보시면 마이너스 40불입니다. 마이너스 40불이에요. 코로나 때. 그러네요. 아, 그때 마이너스 유가 있었죠. 예. 그것도 마이너스 40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왜 왔냐 하면 여기가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만기에 가서 현물, 실물 인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유 선물 롱을 했던 선수들이 어쨌거나 포지션을 갖다 청산을 하면은 그냥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데 만기 때까지 그냥 그 매수 포지션을 들고 갔으면은 실제 그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코로나 때 다들 세상이 멈춰서다 보니까 뭐 석유 수요는 확 줄고 해서 그래서 그냥 담아둘 데가 없었어요. 그때 유조선마다 전부 뭐 기름 가득 태워가지고 뭐 외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 하던 그 시절. 그러다 보니 저렇게라도 청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벌어졌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질 때 세계 중앙은행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냥 막 찍어냈습니다. 찍으면 돈인 줄 알고. 짐바브웨는 그러다 망했는데 미국 22, 일본은 안 망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자 어쨌거나 이 기울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꼬꾸라지고 이렇게 갔다가 꼬꾸라지는데 지금 이번에 이란전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고 데일리는 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누구죠? 뭐 파라볼릭 제로에치 기사대로 따르면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시장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한번 먹어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란 핵 위협이 사라지면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 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Small price to pay.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문자로 바보들만이 다르게 생각한다. 자, 국내 우리 주로 메인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뭔 말을 하면 까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갔다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뉴욕으로 데리고 오고 수갑 채워서 하메네이를 갖다가 비롯해서 거기를 폭살을 시키는 그런 상황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조지 부시 항공모함까지 간다고 이제 출항할 그런 이건 뭐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갖다가 이 표현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고 길어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죠. 지금 또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탁구 좀 하세요. 좀 물러서 주세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탁구 이렇게 해갖고 네, 탁구는 안 돼요, 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또 이스라엘하고의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겠고 자 그런데 유가를 보면서도 이 생각은 해요. 네. 은 한번 보시죠. 은 가격이요. 은. 자 위클리 한번 보세요. 이게 파라볼릭 커브입니다. 이게 파라볼릭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이건 뭐다? 우리 별소리 다 했죠. 무슨 뭐 은이 산업재로서 뭐 수요가 늘고 무슨 뭐 그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금이나 은이나 아니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가든지 그냥 이때는 한번 은 쪽으로 특히 금도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은으로 바짝 붙었다가 하루에 31.3% 빠지는 거 보세요. 쿵 맞았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쿵 하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한 방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유가 어떻게 될지 이건 이제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사고 있는 이게 오늘은 조금 지금 사는 분들은 그래도 뭐죠? 6,000위에서 샀던 분들보다는 마음이 편하죠. 지금도 50만 원, 60만 원에서 하이닉스 산 분들은 아직은 편안하죠. 아니 뭐 아주 팔 이유가 없죠. 100만 원 위에 그걸 갖다 내 원금이라 생각하면 속이 따갑지만 그럼요. 네.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12만 원, 13만 원 사신 분들은 아직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2월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증권사마다 네. 목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왔던 유입됐을 마지막 때. 건물. 예. 타코라고 얘기했을 때 타코가 뭐죠라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혀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렇게 팔로우가 없다가 그냥 남들이 돈 번다 했을 때 이거죠. 네. 돈은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분들도 버티면 될 거예요. 몇 달을 버티든지 몇 년을 버티든지 아니면 십수년을 버티든지. 기한은 모르지만. 예, 버티면 될 겁니다만 이번에 이 데미지는 컸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5,200? 5,200에서 조금 더 가면 5,900? 그렇게 이렇게 짚어지는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근데 그게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이게 이러다 5천도 깨지나 하는 장을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뭐 조금 아찔아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현재 증시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뭐 5천까지도 사실 급하게 올랐는데 5천에서 6천 올라갈 때 진짜 더 급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봤었고요. WTI 유가가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그래야 됩니다. 국내 예, 증시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주식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더 가져갈지 포지션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유가가 좀 잠잠하게 가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